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192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에 실시했었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식민지 수탈 정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일본은요,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더 이상 조선민족을 무단으로 통치하면 안 되겠구나. 힘으로 누르고 억압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 내지는 유화적인 방법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실은 바뀐 게 없는 통치 방식을 취해요. 그 통치 방식을 뭐라고 하냐? 바로 문화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통치의 결론만 미리 얘기하자면요. 우리 민족을 기만했고요. 분열했어요. 이 두 단어로 함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을 기만했다, 속였다라는 거고요.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 니들 얘기 들어줄게, 좀 더 평화적으로 지배해줄게 라고 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속였고 분열시켰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통치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총독을 임명함에 있어서 문관도 임명이 가능하다. 조선 총독부 총독의 임명을 그 전에는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제 군인 말고 문관도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된 적이 없다라는 거. 문관이 임명된 적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보통경찰제,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평화로워진 것 같지만 헌병이 경찰복을 입었고요. 대신 경찰서의 수와 경찰의 수를 증가시켜서 우리 민족을 훨씬 더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대략 한 500m마다 한 번씩 경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은 조선 총독부의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였죠. 요걸 폐지시켜서요, 신고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 신고만 하면 우리가 신고만 하게 되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1910년대 우리는 이미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한 지 10년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본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기업, 일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출을 하게 되고요. 1923년에 관세 또한 없애버리면서 훨씬 더 많은 일본 기업 그리고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문과 잡지의 발간을 허용합니다. 너희들 신문 잡지 발간 안 됐지? 이제 허용해 줄게. 평화적인 것 같죠? 이러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게 돼요. 우리 이름 많이 들어본 신문들이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자, 이런 신문들이 창간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러한 신문들이 이렇게 나올 때, 발간될 때 검열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또한 말 안 들으면 정관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검열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내용을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삭제시키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막 통째로 다 드러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조선 총독부에 비판하거나 일제 통치에 비판하는 내용을 싫어? 검열 삭제 이거 계속했는데 안 돼요? 그럼 정관합니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발간을 금지시키는 신문이나 잡지의 발간을 금지시키는 정관까지 이렇게 시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925년에 최고의 악법 중에 하나인 이 일제 통치의 악법 중에 하나인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제 통치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3.1운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특별한 법령 제정이 없는데 그냥 가둬 넣은 거예요. 만세운동을 평화적으로 했어도.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평화적으로 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잡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누가 더 많이 잡혀 들어갔냐?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요, 이건 분열책인데요.
지방의회를 설립시켜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방의회를 설립시켜 주고 친일파를 양성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방의회를 설립을 하는데 도 단위에는 평의회를 만들고요. 부면 단위에는 협의회를 만들어요.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일제 통치 방식 니네 따라와 줘라. 그리고 니네 의견 들어줄게. 한번 자문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하는 기구로서 이런 거 만들어 주고요. 조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어는 줄게. 하지만 니네 의결권은 없어.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어쨌건 의견 들어줄게. 그리고 일본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정하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지주와 자본가들이고요. 이들이 여기서 의견도 내고 나름대로 자기들 의견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 식민 지배 안 끝난다.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 안에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스스로 자치를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친일파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살만해. 일본이 식민 지배해도 우리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협조하자. 나름대로의 자치를 구하자. 식민 통치 안에서 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에 이렇게 혹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빠져들어서 친일파가 양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신간의 얘기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런 부분, 자치론자들 얘기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친일파가 양성돼서 기만과 분열책을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면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식민지 수탈 정책인데요. 산미증식 계획 1920년부터 34년까지 있었고요. 배경에는요, 일본이 급속하게 191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서 도시에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농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일본은 식량이 꽤나 부족한 국가인데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급속하게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식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근데 일본 안에서는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돌려서 보니 조선이란 나라, 한반도를 우리가 식민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서 산미 증식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산미 증식을 쪼개보면 산은 생산, 미는 쌀을 증식, 늘리는 거죠. 늘려서 먹겠다라는 거. 늘려서 먹는 것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목적은 조선에서 쌀을 확보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겠다?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방법을 살펴보면요. 어떤 식으로 산미증식 계획을 했느냐? 벼의 품종을 개량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이 나올 수 있게 만들고요. 또한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맞아요. 바로 물이에요. 이 물을 가두어두는 저수지를 확보합니다. 수리시설을 확보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늘려서 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를 얘기하면요. 근데 이 쌀 생산량 증가된 것 대다수를요, 일본이 모두 가져가게 돼요.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황당하죠.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쌀 생산량이 증가되는 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두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요. 되려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게 돼요. 안 좋아진다는 거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에서 조, 콩, 수수 등을 수입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가져가는 건 누구다? 일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소작쟁이도 일어나게 되고요. 소작쟁이도 이제 다음번에 볼 텐데요. 소작쟁이도 나오게 되고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 이 농민 몰락과 더불어서 소작쟁이가 있었다라는 건 다음 시간에 우리 사회주의 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문화통치, 1920년대 통치 방식과 식민지 수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